한일 양국이 기업인들의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특별 입국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중단됐던 인적 교류의 물꼬가 트였는데 합의 배경과 양국 관계 개선 전망을 분석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재활병원에서 2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 동향을 더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를 곧 조정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아들의 공개 편지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위로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방부의 감청 녹음 파일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국 국공립대 교직원 가운데 서울대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느슨한 내부 규정 탓에 모두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제주 앞바다의 수온 상승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한반도에 슈퍼 태풍이 올 거라는 경고도 나왔는데 이에 대한 방제 필요성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쌀쌀해진 날씨에 조금씩 움츠린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잔뜩 움츠렸던 한일 관계 조금은 달라지는 걸까요?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지난 3월부터 중단됐던 한국과 일본의 상호 방문이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인부터인데요. 한일 두 나라는 단기 방문 기업인 등에게 2주 격리를 면제해주는 특별 입국 절차를 모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최영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일본을 단기 방문했던 한국인은 31만 명. 하지만 올해 3월 이후 아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에 대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検疫所長が指定する場所で2週間待機。国内において公共交通機関を使用しないことを要請します。 그로부터 7개월, 한국과 일본이 닫혔던 문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사업 목적의 단기 출장자, 외교나 공무상 출장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격리 조치가 필요 없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합니다. 이번 달부터 장기 체류자에 대해 2주 격리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간 조치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출국 전과 입국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방문 시 대중교통이 아닌 전용 차량만 이용해야 합니다. 숙소와 근무처 이외의 다른 장소 방문은 제한됩니다. 비자 발급 절차는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인들의 일본 입국 요구가 많아 실제 출국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 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 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그럼 도쿄 연결해서 이번 합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현택 특파원, 가장 눈에 띄는 게 경제인은 입국한 뒤에 2주 동안 격리하는 걸 없앤 건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합의가 나온 겁니까? 네, 오늘 합의 내용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양국 정부는 인적 왕래, 특히 경제 교류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양국 경제의 상호 연계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기업인 특별 입국을 맺은 건 일본이 5번째 나라이고 특히 일본이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한국과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협상이 시작된 게 지난 7월 말부터라고 하던데 꽤 시간이 걸린 거네요. 네, 사실 그동안에도 일본 기업인은 2주 격리를 전제로 한국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입국 자체를 막아왔는데요. 일본 내부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특히 공항에서의 검사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쪽의 요구도 있었지만 한국 경제인 입국을 허용해달라는 일본 경제계의 내부 압박도 상당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어쨌든 7개월 만에 인적 교류의 빗장이 풀렸고 한일 관계에서 모처럼 만의 희소식인데 이게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합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 일본 외무상 회견 때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等々につきましてはですね、しっかり続けていきたいとこんな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본으로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라는 필요에 따른 합의였을 뿐 현안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다만 스가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간 첫 협력 사례가 성사된 점은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에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화를 했는데요. 양 정상은 이번 합의가 인적 교류 재개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우리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엿새째 두 자릿수입니다. 전체 75명, 국내 발생은 66명 늘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50명대로 그 전주와 비교하면 18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도 지난달 첫 주 25건에서 크게 줄기는 했는데 조금씩이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석 특별방역 기간은 오는 11일 끝납니다. 그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는 확진자 수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의 비율, 또 거리두기 피로감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교회에서 목사 1명이 지난 3일 최초 확진된 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5명이 됐습니다.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포천 군부대 관련 추가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서초구 카페에선 종사자 1명이 지난 4일 확진된 데 이어 동료 1명 등 2명이 더 늘어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동작구 부동산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2명이 됐는데 근무자 간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려했던 추석 연휴 가족 모임과 관련한 집단 감염 사례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정읍시에서 추석 명절 때 모임을 한 친인척 등 9명이 함께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 숨겨진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 조사에 따르면 식사 등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2.4배에서 최대 3.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가 포함된 코로나19 시대의 이 행동 수칙이 아마도 전체 인류의 일상이나 규범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또 꼭 가야만 할 길이기도. 방역당국은 환자 동향을 좀 더 지켜본 뒤 이번 주 내에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건데 무조건적인 폐쇄나 운영 중단보다는 열어주면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한 재활전문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입원 환자와 보호자 또 직원까지 500명 넘는 상주 인원들부터 검사가 진행 중인데 벌써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 180여 명이 입원해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재활병원입니다. 건물의 3층과 4층, 5층을 입원실로 쓰고 있는데 어제 5층의 한 입원 환자와 보호자가 고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밤사이 43명이 검사를 받아 오늘 오전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로 94명이 더 검사를 받아 저녁 늦게 12명이 감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6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입원 환자가 12명, 보호자와 간병인이 13명, 간호사가 1명입니다. 병원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초 확진자가 나온 5층에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취해졌고 병실 간 이동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1차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다가네. 음성 나왔다고 환자가 쓸 마스크를 이런 걸 구차로 가져가게 해서 갖다 주러 오는 거예요. 보건당국은 나머지 층의 환자와 의료진 등 4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염 경로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감염 경로는 계속 우리가 조사하고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3층, 4층도 폐쇄할 건지 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
이 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재활 전문 치료병원인데 치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어제 사이 마스터플러스 병원을 방문했는데 코로나19 증상을 보일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요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코로나19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승객이 많을수록 거리 두기가 쉽지 않아서 더 그런데요. 일부 도시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버스 승객이 더 많이 몰려서 줄줄이 만원 버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고지를 출발해 불과 5정거장. 출근길 버스 안이 마스크 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미 꽉 찼는데 사람들은 계속 올라타고 뒷문까지 타고 내리는 승객들로 뒤엉킵니다.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황.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낑겨서 가다시피. 사람이 많아도 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길어진 배차 간격 때문입니다. 8월 기준으로 매출이 33% 감소한 민간 노선버스 회사들은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안산 시내버스 점유율 80%인 이 회사도 기사급여를 33% 정도 깎았고 인원도 줄였습니다. 당연히 운행하는 버스도 줄어 배차 간격이 배로 길어진 겁니다. 약 35%를 감차 운행하면서 출퇴근 시 승차 밀집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로 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존해주는 대도시와는 다르게 개별 업체가 적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민간이 맡든 그다음에 준공영제 형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든지 간에 이용 시민들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책은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단위로 인건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금액도 더 큰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제도가 있지만 버스 회사는 탈락했습니다. 여행업이나 항공업처럼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코로나의 감염 위험을 더 높일 뿐 아니라 고용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가 지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추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도 안 됐는데 이번 나흘째 되는 날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대로는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무리해서라도 승부수를 띄운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용회기 마린원 헬기로 퇴원하고 있습니다. 완치돼서 퇴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한 퇴원이기도 합니다. Though he may not entirely be out of the woods yet. 완치 안 됐고 치료 중이지만 상태가 나아져 퇴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I know there's a risk, there's a danger, but that's okay. And now I'm better, and maybe I'm immune. I don't know. 백악관 도착 뒤엔 발코니에 나타나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떠나는 헬리콥터를 향해 오랜 시간 거수경례를 합니다. 코로나19 별거 아니라는 듯 강한 지도자 모습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As your leader, I had to do that. I knew there's danger to it, but I had to do it. I stood out front. 28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을 앞두고 대선 유세에 복귀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확진자인 만큼 쉽지 않아 보입니다. What have you seen of his campaigning? As far as travel goes, we'll see. 게다가 대통령의 손발인 최측근들이 줄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주변이 초토화되다시피 한 겁니다. 세계 최강국 지도자답게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지만 대선 앞에서 혈혈단신, 단기 필마란 말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승부수를 띄운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배송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돼 접종이 중단됐던 독감 백신을 검사했더니 품질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효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일부 백신은 예방적 차원에서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노출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백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성약품이 공급한 총 8개 제품
12,000여 도지를 대상으로 검사한 방역당국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이유입니다. 먼저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5개 지역 백신을 포함해 2,000여 명 분량을 수거했습니다. 항원 단백질 함량 시험에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발열 반응 시험까지 최대 9개의 검사를 해봤는데 모든 시험 항목에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콜드체인, 냉장 유통 원칙을 벗어난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품질이 유지되는지 알아보는 안정성 시험도 진행했습니다. 25도씨와 37도씨 조건에 일정 시간 동안 백신을 보관한 뒤 품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폈습니다. 모든 품목이 25도씨 조건에서 24시간이 지나도록 품질이 유지됐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백신은 24시간 범위 이내로 노출됐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최대 상온에서 24시간까지를 적용했을 적에라도 우려할 만한 백신 역가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다만 백신 효력의 우려가 제기되는 48만 명 분량은 수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소한 위험성조차 제거하기 위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수거할 백신 중 실제로 접종이 된 사례는 총 554건. 이 중 3명에게서는 한때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부족한 백신은 추가 물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유 물량으로 34만 도즈를 추가로 더 구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만 도즈를 활용해서 수거한 접종에 대해서는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쯤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의 월북을 믿을 수 없다, 명예를 돌려달라는 호소에 문 대통령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며 조사를 기다려보자고 답했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라는 말로 운을 뗀 편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이 씨는 스스로를 북한군에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빠는 평범했던 가장이었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월북 발표에 대해선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어 믿을 수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선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편지 내용을 접한 문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유족 측 계획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유족 측은 국방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무원 이 씨 피살 당시 군이 확보한 감청 자료와 감시 장비에 찍힌 영상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국방부의 발표대로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진정한 의사로 월북 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전후를 살펴 파악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유엔 차원의 조사도 요청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남북한 모두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해선 남한과 협조해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2년 전 종적을 감췄던 북한의 조성길 전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가 국내에 정착했다고 복수의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조 전 대사 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해 현재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는 지난 2018년 11월 초 잠적했으며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 망명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입니다. 2년 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청년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동의자 수 40만 명을 훌쩍 넘겼고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죠.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데 술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비율이 올 상반기에만 46.4%에 이릅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 중 14%가 5년 내 다시 음주 단속에 걸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일종의 정신질환과도 같다는 견해마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게 1심 재판부가 지난 3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는데요.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 씨.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진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후 지난달 10일 2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과정에 중대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강도 음모 혐의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김다운 사건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 씨 측은 국참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실제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배제 결정을 내려 통상의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어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실종된 중학생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색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색대원들이 긴 띠를 만들어 바닷속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물놀이 중 바다에 빠진 실종 중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중학생 한 명이 실종된 건 어제 오후 4시쯤.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7명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3명은 스스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다른 3명은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학생들이 해경 조사에서 파도가 갑자기 세졌고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와 소방정, 해군 함정까지 동원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10km 떨어진 해상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어제 구조된 학생 1명이 사고 해상에서 70m 정도 떠밀려 나가 구조된 점을 고려해 조류의 흐름을 따라 먼 바다까지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물대가 겹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조시간 겹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수욕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원거리로 떠내려갔거나 아니면 파도가 또 역류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 최근 강원도에서 너울성 파도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해안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예찰 활동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엔 역대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이 영향을 끼쳤고 올해 여름에도 강력한 태풍 3개가 잇따라 한반도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태풍 마이삭은 제주 산지에 하루 동안 1000mm가 넘는 비를 뿌렸고 태풍 바비 때는 가거도에 초속 66m의 강풍이 불어서 태풍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보다 더 센 슈퍼 태풍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3년 여름의 경고 연속 보도, 오늘은 태풍의 길목인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 동쪽 끝 성산 일출봉 앞바다. 이른 아침 해녀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수십 차례. 4시간 가까이 거친 파도를 견디며 물질을 했는데 이건 감태. 망태기는 반도 안 찼습니다.
어머니 많이 잡으셨어요? 이거 많이 잡았지. 오늘 뭐 잡으셨어요? 소라, 소라지. 소라? 많이 못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많이 잡은 거야. 5, 60년씩 물질을 해온 해녀들은 아직 수온 상승을 체감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톳과 감태 같은 해조류는 확실히 줄었고 이걸 먹고 사는 전복 등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전복이 없어요, 전복이. 소라는 뭐 그런 대로 뭐 있는데 전복은 아예 없어요. 해녀들조차 감지하지 못한 수온 변화. 제주 바다의 수온이 1924년 이후 연평균 0.01도씩 서서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관측을 시작했을 때보다 약 1.5도, 특히 겨울철 수온은 2도나 올랐습니다. 역대 가장 따뜻했던 지난 겨울 수온은 13도를 기록했습니다. 공기가 뭐 0.5도 올라가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양의 0.5도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기후 시스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상승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도 높다는 겁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상황이 어떤지 KBS 취재팀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다 골짜기를 따라 감태가 빽빽하게 밀집해 자라던 곳인데 지금은 휑하게 비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협곡의 양쪽으로 감태가 길고 풍성하게 흐드러져 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감태가 줄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제주 토착 어종은 줄고 외래종은 늘었습니다. 청줄돔, 아홉동가리, 때로 몰려다니는 주걱치 등 아열대성 어종이 흔해졌습니다. 필리핀, 오키나와 등 우리나라보다 더운 바다에 주로 사는 어종으로 1900년대 이전에는 제주 바다에 없던 것들입니다. 이런 열대성 기온 생물들이 겨울철에 서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서식 면적을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주 바닷속 생태계가 얼마나 아열대화됐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종 그물코 돌산호입니다. 지난 2014년 6.6cm에 불과했던 그물코 돌산호의 직경은 이제 27cm입니다. 제주의 바다가 따뜻해지자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고 계속 자라 4배 넘게 커진 겁니다. 제주는 태풍의 길목이죠. 이렇게 진한 태풍의 피해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의 강도가 더욱 강해져서 슈퍼 태풍급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태풍은 바다에서 증발한 따뜻한 수증기와 대기 상층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즉 바다가 따뜻해지고 상층 대기 온도가 낮아지면 태풍의 세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매미가 해수면 온도가 2도에서 4도 정도 높아진 2100년에 북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상 실험 결과 중심 기압은 892헥토파스칼로 매미보다 18헥토파스칼 낮아졌고 최대 풍속은 64m/s로 매미보다 10m/s나 더 빨라지면서 슈퍼 태풍급으로 강력해졌습니다. 원래 타이완 인근에서 최고 강도에 도달하던 태풍이 앞으로는 우리나라 근해에서 최고 강도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약해져야 할 태풍들이 지금은 계속 강도를 유지하거나 더 발달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접근한다는 거죠. 수온 상승으로 더 강한 태풍이 북상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태풍 데이터로만 방제 계획을 세웠다간 피해가 아닌 재앙을 겪게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경남 거제시 파란 가을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연분홍빛 꽃잎이 자태를 뽐냅니다. 벚꽃입니다. 제주시 사라봉 입구에도 활짝 핀 벚꽃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경남 진주와 하동, 경북 울릉도, 대전 등지에도 하얀 벚꽃이 피었죠. 가을에 때 아닌 봄꽃이 피어난 이후 유난히 길었던 여름 장마와 잦은 태풍, 또 이상기후 탓에 나무의 생체 시계가 잘못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꽃이 계절을 착각하게 된 겁니다. 이색적인 진풍경에 감탄사도 나오지만 가을에 피어난 봄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경제 3법과 함께 노동관계법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제안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카드를 꺼낸 지 하루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금을 유연하게 한다든가 하는 메시지가 노동자들께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했습니다. 상법 등 경제 3법 처리에는 더 속도를 냈습니다. 경영계를 찾았지만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대신 정기국회 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이 제출돼 있어서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큽니다.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주민 의원은 4년 전 김종인 위원장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경제 3법과 노동법을 연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 3법과의 연계는 없다고 했지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기들 편한 법만 하려고 하네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느 한쪽만 하고 한쪽을 안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경제 3법 처리 과정에서 노동법 카드를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혹시 선택 약정 할인이라고 아시나요?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값을 할인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로 통신요금의 25%, 4분의 1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름에 들어간 약정, 즉 가입자가 약정 기간인 12개월 또는 24개월에 한 번씩 요금 할인을 계속 받겠다고 이동통신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할인 혜택은 즉시 박탈되고 안 내도 되는 요금을 다 내야 되는 겁니다. KBS가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이런 가입자가 지난 8월 기준으로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0만 명이 한 달에 10,000원 가까이씩 아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오승목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난달 받은 요금 고지서.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었는데 한 푼도 할인받지 못했습니다. 1년 전 재약정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나니까 뭔가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 같아요. 6만 5천 원 요금제를 쓰고 있는 이 가입자가 1년간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해보니 19만 5천 원가량, 석 달치 요금을 더 낸 셈입니다. 이런 가입자들 얼마나 될까? 이동통신 3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할인 못 받고 있는 가입자들 모두 1,20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10명 가운데 3명꼴인데 특히 절반은 1년 이상 할인 못 받고 요금을 더 냈습니다. 이 1,200만 명이 8월 한 달 더 낸 요금은 모두 1,060억 원. 한 명당 월 10,000원 가까이 더 낸 건데 이대로 방치된다면 이 통사가 1년간 추가로 걷어가는 요금은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약정 할인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재약정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통사가 재약정 시기를 문자 등으로 알려와도 광고 문자로 여겨 넘기기 일수,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아, 이게 그때 이런 내용이었구나.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크죠, 사실은. 요금 정책을 관할하는 과기부. 미래부였던 4년 전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선택약정 할인의 맹점을 지적받았는데도 과기부가 이제 왜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전히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현황 파악 주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서둘러서 현황 파악도 하고 그 홍보를 제대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는 3년 전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며 통신비 인하 대책의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요금 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라서 연 1조 원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 원 절감 효과는커녕 그만큼 국민들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가는 셈입니다. 최근 4차 추경에 반영된 통신비 지원 예산은 4천억 원. 법에 규정된 혜택만 제대로 보장됐다면 가계 통신비 부담은 더 낮출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죠.
이 온라인 쇼핑의 첫 관문인 검색 시장 1위 업체가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자사에 유리하도록 검색 체계를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그런 적 없다면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검색. 어디에서 가장 싼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노출될수록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봤더니 최근까지 네이버를 검색해 나온 첫 화면 상품 40개 가운데 10개는 스마트 스토어 물건이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바로 네이버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입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과정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번에 걸쳐 검색 체계를 바꾸면서 경쟁 상품의 가중치는 줄이고 자사 스마트 스토어 상품 가중치는 높였다는 겁니다. 또 3차례에 걸쳐 첫 화면에 자사 상품이 노출되는 횟수도 늘렸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오픈마켓 사업 초기부터 성장 과정에 맞춰서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조정 변경해 왔고, 이를 통해 2015년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5%에 머물렀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3년 만에 4배 넘게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조작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검색 체계를 50여 차례나 바꿨고 경쟁사에 유리한 내용도 있는데 공정위가 특정 사례만 뽑아서 문제 삼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발표 내용들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따라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네이버가 경쟁사에 유리하게 개편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시정명령과 함께 26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네이버 검색 서비스의 신뢰성이 걸린 이번 사안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축사 모니터링 장치, 태양전지 제조법, 회전식 건조대 모두 특허 출원을 받았는데 각각 4살, 6살, 1살이 발명했다고 등록돼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발명하고 특허권까지 가진 사례를 따져봤더니 2004년에 250여 건이던 게 해마다 늘어서 2012년에는 한 해 1000건을 넘길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 이하인 13세 미만이 가진 특허 건수만 따로 모아봤더니 1,800여 건에 달합니다. 어린이 발명왕이 매년 100명 넘게 탄생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IT 기술 관련 특허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비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특허로 등록된 치아 보철물. 10여 쪽에 걸쳐 도면과 개발 원리가 상세히 적힌 이 특허는 2살, 4살 어린이가 발명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특수기술이 적용된 이 공기정화장치 특허도 3살, 7살, 9살이 발명자이자 특허 출원인입니다. 서류상 0살인 신생아들이 특허를 가진 발명품도 여러 개. 발명자 정보를 더 들여다보니 주소지가 같은 성인, 부모로 추정되는 이름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특허 출원 과정 살펴봤습니다. 전자 시스템으로 서류를 심사받는데 당사자가 발명에 진짜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변리사는 부모로부터 서류를 받아 성인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겁니다. 확인을 실제로는 잘 하지 않죠. 심사관들이 주로 보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그 특허 출원한 발명이 새로운 건지 그 가산점이 붙으니까 그런 특혜를 노리고 한 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발명자 인원 제한도 없다 보니 특허 신청을 하면서 자녀 이름을 함께 올린 국제기관 연구원들도 있었습니다. 특허 스펙을 어릴 때부터 갖춰야 교육청 또는 대학부설 발명 영재반 합격에 유리하다고 말하는 입시 학원들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발명의 경우에는 실제로 미성년자가 참여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발명자의 나이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 국가에는 본인 발명품이 아닐 경우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시험지를 유출해 응시생에게 전달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학교 직원이 시험지를 빼돌린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국내 SAT 시험장 가운데 한 곳인 이 학교에 대해 경찰이 오늘 오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이 학교에서 해외 진학 상담 업무를 담당해온 직원 A씨가 SAT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SAT 주관사가 시험장마다 지정한 테스트 코디네이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없어요. 그 국제부를 외국 유학과가 아닌데 뭐 그거 알지. 경찰은 시험지에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A씨가 시험지를 빼돌려 브로커 B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B씨는 시험지와 답안지를 강남 지역 학원 강사를 통해 학부모 20여 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고 B씨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건넨 학부모들도 입건됐습니다. 시차로 인해 한국보다 늦게 시험을 보는 국가에 미리 가 있던 학부모들의 자녀는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입수해 시험을 봤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 주요 대학에 합격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코디네이터만 시험지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개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SAT 시험지 유출은 주로 보안이 취약한 국가에서 발생했는데 국내에서 SAT 주관사가 직접 지정한 시험 관계자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정부가 임신 중절 수술, 낙태를 임신 14주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하지만 여성계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개정안 확정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본 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성범죄 피해 등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대상에 사회 경제적 사유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낙태 허용 기간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해지는 임신 22주 내외 전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관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여성계 원로 100명은 범죄화가 아닌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의료체계 마련 등으로 낙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최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자문기구도 형법의 명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에 임신 주수를 넣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으면서 그 여성들에게 어떤 위화나 협박을 하는 수단으로만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정한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할머니가 죽을 먹다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죽을 먹여주던 요양보호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CCTV가 있었기에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국회는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휠체어에 의지해 반쯤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죽을 떠먹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제대로 삼킬 틈도 없이 연신 숟가락을 입에 갖다 댑니다. 잠시 뒤 요양보호사는 자리를 떴고 혼자 남겨진 할머니는 불편한 듯 앞뒤로 고개를 흔듭니다. 다시 돌아온 요양보호사는 할머니에게 계속 죽을 떠먹입니다. 할머니는 결국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었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이곳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요양보호사를 기소했고 지자체는 방임 등 노인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해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성에서 대체정부 말고 저희가 한 곳을 말렸어요. 현행법은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3교대 근무고 연차라든지 휴가라든지 그걸 고려했을 때는 한 사람이 10사람 이상을 보호하는 시스템에서 그렇다고 당장 요양보호사를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요양시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지난 5년간 37% 늘어난 노인학대 사례. 특히 노인학대 가해자 중 요양원 등 기관 관계자 비중은 9%에서 18%로 2배나 늘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